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크루그만의 표준 무형 모형에 대한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크루그만의 그 표준 무형 모형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후에 국제무역상 이슈를 쭉 풀어볼 거니까, 뭐 이제 그게 또 이번 학기 큰 흐름이기도 했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표준 무형 모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우면서 오늘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 그 챕터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표준 무형 모형에 대한 어떤 개요와 상대 공급과 수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조건에 따라서 후생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오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내용이 무역 정책이 과연 그러면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차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시간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살펴보려고 해요. 무역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수입품에다가 그냥 약간 세금을 때려가지고서 수입을 갖다가 하는데 좀 약간 장애를 두는 거죠. 아니면 수출을 갖다가 좀 돕기 위해 갖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다가 수출에 대해서 그냥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수입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뭔가 수입품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소비하는 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장려 차원으로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한테는 지원금 주고 이런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표준 모형상으로 보면은 조금은 들여다볼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수입 관세나 보조금 같은 경우가 교육 조건에 둘 다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그 후생에도, 국민의 후생에도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책의 어떤 공통적인 요소는 세계 시장 가격하고 국내 시장 가격을 갖다가 이제 벌어지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경제를 갖다 좀 조절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국에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물을 수출하는 나라이고, 식품을 수입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 식품에 대해서 이제 수입품인 식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입 식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길 거예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직물은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국의 생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비싼 돈을 받아서 챙길 수 있는 식품 생산을 할 요인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관세 때문에 말하자면 식품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직물이 상대적으로 좀 싸졌다 보면 직물 생산하는 역량을 빼서 식품 쪽으로 돌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수출품이 말하자면은 좀 가격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직물의 가격이 좀 더 과거 대비 좀 유리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수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직물을 좀 더 필요로 해서 말하자면 그 직물을 좀 더 사게 될 유인이 많아져요. 결과론적으로 직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결국은 그 직물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공장을 멈추고 지금 내수용으로 식품 공장을 돌려버린다 그러면은 그 공급 커브 자체는 왼쪽으로 좀 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같은 가격대에서 말하자면 좀 덜 공급하게 될 거니까 RS1에서 RS2로 말하자면 공급 곡선이 좀 왼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수출품이던 직물 가격이 식품 가격 대비 오히려 좀 싸진 효과가 이제 목격이 되면서 실제 이제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가격에서 좀 더 많은 수량을 찾다 보니까 그 relative demand라고 할 수 있는 RD 커브, 상대적인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RD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RS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똑같은 물량에서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이던 직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다가 이쪽에서 목격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PC 가격이 지금 1하고 2를 비교해보면 2가 더 높으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품이던 직물 가격이 올라가고 나의 교육 조건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후생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관세를 매겼으니까 아 이게 좀 수입품 수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효용이 아니라 후생이 떨어지려나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오히려 좀 국가의 후생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워킹하려면 사실은 좀 그 나라의 사이즈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대국인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서 수입을 갖다가 좀 약간 힘들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국은 그 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줄이고,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임으로써 그 나라의 수출품 가격을 끌어올려 갖고 이제 오히려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후생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관세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특징입니다. 보조금 한번 볼까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기 수출업자를 위해서 돈 준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표준 모형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오히려 정반대 효과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수출품에다가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출품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수입품 가격이 싸 보여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생산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 저기 나라에서 보조금을 타먹어야 되니까 직물 생산을 더 하자, 수출품 생산을 더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말하자면은 공급 곡선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가격이 유리해요. 말하자면 보조금 지급 때문에 말하자면 수출품 가격이던 그 직물 가격이 올라가 버린 효과에 상응해 가지고서 오히려 이제 식품 가격이 좀 싸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그러한 측면을 감안했었을 때에는 수입품에 대한 상대의 어떤 소비를 늘려버림으로써 수요 곡선은 또 왼쪽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수요 곡선인 RD는 RD1에서 RD2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니 수요 곡선은 약간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공급 곡선은 보조금 타먹겠다고 그 생산업자들이 달라붙으니까 그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RS 커브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그 결과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추락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보조금 때문에 교육 조건이 나빠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나라의 전반적인 후생은 감소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외국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들여가지고서 자국업체를 지원했더니 후생은 나빠지고 다른 나라는 좋은 꼴이니까 세금 들여갖고 다른 나라 좋은 일 한 거네요. 그러면 맨날 관세 매기고 보조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표준무역이 이야기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무역 모형이 예측하는 거는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자국 후생이 늘어나고 보조금을 매기게 되면은 외국의 이익이 되니까 이게 큰일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지. 우리가 살펴본 모형은 전 세계에 달랑 나라 두 개만 있는 상황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깔끔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만약 관세를 매기게 되면 자국에는 늘 해가 되겠지만은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을 매기게 된다 그러면 자국 입장에서 꼭 득이 되진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게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정책의 도구로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전에 제가 예로 자주 드는 쌀집불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농민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도농 격차 때문에 자산 가격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뭐 각종 복지수당이요 뭐요 비용 들어갈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방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좀 보조금을 좀 주는 게 들여가지고서 좀 전체적으로 그 갈등을 캄다운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책 도구로서 수출 보조금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만으로서 우리가 물론 경제 전공이긴 하지만 저는 경제적 논리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의 어떤 정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관세 정책하고 보조금 정책을 섞어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관세 정책만 또 죽어라 때려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온 사방에 이제 욕을 다 먹기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이러면서 무역 전쟁을 갖다 서로 막 날리면서 그렇게 가게 되니 그러한 갈등을 갖다 감안하면서 이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국이 만약에 이제 보조금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EU가 농산물 보조금을 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자국의 교육 조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피해가 발생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국도 수입하는 수입제에다 만약에 관세를 만약에 다른 나라가 때려버렸다 그러면 딴 나라가 좀 안 사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기 좋아져가지고 자국에 유리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국은 타국대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자국은 자국대로 좋아지는 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믹스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파급력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 이제 국제적 사익과 대여의 관계가 성립을 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가 나이대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2000년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시니까요.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한 거는 아시죠?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말하자면 외국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공여받아 가지고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의 아니 뭐 세계적으로 수준 있는 나라,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강력한 공업 생산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 진출해서 해외 공장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역 관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준무역 모형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시차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서 사실은 좀 수정될 수 있는 혹은 그런 뭐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적 요소를 저희가 이제 무역 이론 공부할 때는 기간감 무역이라 그래서 intertemporal trade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제약 같은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그 해에 무역해서 번 거 있으면은 그거 그냥 다 소비해서 써버리는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모형을 짜서 막 이렇게 뭐 후생을 극대화하고 이런 방안을 찾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무역을 해가지고서 돈을 얼마만큼 벌었어요. 그 나라가.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의 재화를 갖다가 사오느라고 이제 무역을 갖다가 바로 해서 같은 시점에서 재화랑 교육하는 식의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금융을 좀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장사가 잘 돼서 생산량을 갖다 소비를 하는데 소비한 것보다 생산량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대분의 무역을 해가지고서 그 당해 년도에 그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서 생산적 자본에다 오히려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현재 투자를 갖다 많이 해가지고서 미래로 좀 유보를 해놓으면은 나중 가서 쓸 수 있는 소비력은 더 커질 거고요. 반대로 이제 현재 투자를 갖다 좀 줄여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뺏어 쓸 수 있는 소비력은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에는 상충관계가 좀 존재하는데 미래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결국은 현재 내가 번 거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만큼을 투자해 가지고서 미래로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에 말하자면 일종의 상충관계 같은 게 있어요. 현재 소비가 늘어나면 미래 소비가 줄고요. 현재 소비를 줄이면 미래 소비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즉 현재 시점으로 워딩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현재 시점에 소비가 늘면 현재 시점에 투자의 여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현재 투자를 좀 많이 해버리면 요번 현재 시점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3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1년 내내 3천만 원 다 써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2천만 원만 쓰고 1천만 원인데 미래를 위해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PPF 말하자면 그 생산 가능 곡선을 갖다가 이제 그리는데
세로축은 미래에 대한 소비고요. 가로축은 현재에 대한 소비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포인트는 현재 소비에다가 올인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유보한 거 하나도 없는 상태. 반대로 이제 Y절편에 있는 거는 현재에는 쓰지 않고 허리띠를 있는 대로 졸라매고 전부 다 미래를 위해서 전부 유보하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 빨간색이 이야기하는 바는 현재의 생산물과 미래의 생산물, 즉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투자 여력을 갖다가 조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라마다 현재 소비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 나라가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끼리도 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과부족이 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금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고받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무역의 형태로서 포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와 현재 투자 내지는 미래 소비 사이에서 결정을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 간의 어떤 주고받는 걸 통해 가지고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을 통해 가지고도 최적화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돈의 값이 뭐냐 그러면 이자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명목 이자율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제외하고 실제 뭐 실물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감안해서 그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에 어떻게 보면 교환의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그 현재 소비와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에 재원 배분을 갖다가 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죠. 예컨대 그 생산물 한 단위를 갖다가 빌리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국에서 돈을 좀 빌려왔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거 갚아줄 때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의 크기를 갖다가 실질 이자를 R로 표시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 단위의 어떤 소비가 있다 그러면 미래에 갔을 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1 플러스 R 단위의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미래 소비 1 단위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1 플러스 R로 나눈 현재의 소비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이 한 10% 된다 그러면 오늘 내가 100원 쓴 거가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100원이 1년 뒤가 되면 110원 써야 되는 거랑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미래 110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오늘의 100원하고 이제 똑같이 맞춰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자율을 기반으로 말하자면 국제적인 어떤 차익과 대여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헷갈릴 거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가라고 하게 되면 같은 물건이 있으면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자국하고 타국하고 말하자면은 그 서로 좀 민감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실질 이자율 R이 커지게 되면 Y축 입장에서는 좀 값이 낮아지게 될 텐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소비를 좀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는 어떤 그러려고 하는 어떤 그 자금 수요의 증가가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이제 실질 이자율 R이 좀 작아지게 되면은 Y축이 좀 커지는 그런 방향성이 좀 생기게 될 거고, 그런 상태가 됐었을 때는 이제 현재 소비를 갖다가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금의 공급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RS 커브는 우상향하는 형태, RD 커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그림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미래 소비가 말하자면은 좀 미래 소비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흔하게 된다. 그런 상태 됐을 때는 가격이 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말하자면은 자금에 대한 수요, 말하자면 RD가 말하자면 좀 큰 값을 갖다 기록하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미래 소비의 비중을 갖다가 좀 늘리는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RS 커브가 보면 이제 나라마다 좀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자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똑같은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미래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를 좀 많이 한 나라고 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를 좀 많이 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자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선진국이고 좀 더 성장한 국면에 들어가 있는 나라고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성장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그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 단기의 소비를 갖다가 좀 덜 하더라도 타국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서 결과론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유인을 좀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성장해가는 외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서 빨리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머징 마켓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래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높은 실질 이자율, 말하자면 실제 이제 경제 좀 빨리 자라나는 나라들이라 볼 수도 있고,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나라를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도 좀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래 생산 캐파를 끌어올릴 수 있는 SOC 투자 같은 걸 많이 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항상 좀 돈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돈을 좀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생산하는 것보다 좀 덜 써가지고서 과거에 빌렸던 돈들을 갚아야 되는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한참 성장해가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많이 성장한 디벨롭드 컨트리라 그럽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빨리 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도 기대치 자체가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오히려 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의 어떤 생산 능력 향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타국의 성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기대 수익률 자체 좀 더 높은 그런 나라를 볼 수 있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소비를 갖다가 좀 줄여가지고서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그 재원을 빌려줌으로써 결국은 경제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현재 소비를 수출하고 미래 소비를 수입하는 어떤 그러한 기간 간 무역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뒷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표준 무역 모형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나라의 그 생산 가능 곡선들을 모아서 세계 전체의 어떤 상대적인 공급 곡선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가지고 상대 수요 곡선을 도출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나라 간의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나라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정해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조건이 결국은 그 나라의 후생에 바로바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걸쳐 가지고 일어나는 과정인데 한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산업 전반에 고르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 이제 집중되는 어떤 경향성, 편향성을 좀 띠고 있는데 결국은 그 성장한 방향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그 해당 부문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 조기 성장에는 좀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냐 그러면 수출 편향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나라의 수출 물가, 수출하는 그 재화의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육 조건이 나빠지게 되고 후생이 나빠지는 외국의 후생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편향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이제 정반대 방향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무역 정책을 쓰게 되면 그 수요 공급 모두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관세를 갖다 매기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관세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수요와 공급이 각각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공급은 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내 그 수출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때문에 교육 조건이 좋아지고 후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수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쓰면 쓸수록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국가 내에서 봤었을 때에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서 좀 뒤처지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들마다 경제 성장의 단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기관 간 무역이라고 표현하는 결국은 국가 간의 어떤 그 자금 공여를 통해 가지고서도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이윤을 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미래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갖다가 해외로부터 빌리는 것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성장이 빠르지 않으니까 굳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소비를 좀 줄여가지고서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해외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차입자들과 대여자들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기관 간 무역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요번 주에는 표준무역 모욕을 다룬 6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학습을 해봤습니다. 상대 공급과 이제 상대 수요, 그 다음에 교육동과 후생, 그 다음에 경제성장의 효과, 그 다음에 무역정책의 효과,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 차익과 대여 등의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쭉 살펴볼 수가 있었죠. 특히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학습했었던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나 수요가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소 이제 시간을 더 할애를 한 편이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께는 어떻게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어렵다는 피드백도 아마 나올 수가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표준 무역 모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뭐 규모의 경제, 수출의 결정 등에 대한 이슈라든지 무역 정책의 수단 등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고맙게 이제 끝을 향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클래스에 아까 안내드렸고 또 방금 그 직전 세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랩업 세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영상 잘 청취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 출석도 다 완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이 다소 이제 생소하거나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한번 학습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좋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이제 동북아에서 이제 수업을 그래도 한 몇 학기 해왔었는데, 이번 학기가 유난히 Q&A나 질문이 잘 없는 그런 클래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던 점들도 이유가 되겠죠. 학습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해가 좀 어렵거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답 드리니까 어,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